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형성의 보스다. 건치의 김형성입니다. 오늘도 이니어의 정영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지난 회차는 저희가 의료 대란에 대한 말씀드렸고 의사 파업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을 것이다. 10년 정도의 어떤 공백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미 지방의 의료 체계들이 많이 이제 붕괴되고 있는 조짐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현재 이제 행위별 수가 제도로는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민간 병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게 이제 인구 결선 지역들에서 많이 나타나서 제가 들은 거는 남해, 하동 이런 데는 이제 그 지역에 가장 건실하던 중소병원들도 지금 다 부도가 나고 양산에 웅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웅상 종합병원이 문을 닫아서 유일하게 이제 진료받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그러면 그 결손을 그동안 그나마 메웠던 것이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 이런 사람들인데 그 공중보건의들을 지금 의료대란 이 전공의 결손으로 인해 생긴 수도권 대형 병원의 의료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 반 이상을 지금 차출해가지고 수도권에 지금 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지역에서는 고혈압 당뇨 관리를 해줄 그 공중보건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말로 이야기하는 지역의료 활성화, 의사정원 확대에서 물론 저도 찬성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역의료 활성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증언을 통해서 지역의료 활성화에 반영이 되려면 이게 낙수 이론이든 뭐든 최소 10년이 걸리는 이야기. 근데 당장 지금 지역은 의료가 붕괴하고 있는데 긴박한 문제에서 공중보건의를 빼가지고 이렇게 수도권 병원에 그것도 처음에 한 10일, 20일도 아니고 지금 100일 동안 이거를 움직인다는 게 이게 이 정부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실제 이 의대 증언안이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료개혁이라고 매일 광고를 하지만 사실 의료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의 수도권 집중화가 결국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현실인데 특히나 이런 지금 의료 대란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공보의들을 지금 빼가서 수도권 의료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이제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제 쪽인가요? 거기가 그 양구인가요? 거기 군부대에서 저희 흔히 이야기하는 그 얼차려 하다가 한 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군병원으로 옮겼는데 군병원에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속초의료원으로 옮겼거든요. 속초의료원에 있는 그 속초의료원이 전문의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또 의료원에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도 근데 공중보건의들은 또 빼가지고 딴 데 보내서 이제 속초의료원도 자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강릉아산병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서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sepsis로 이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지만 sepsis의 원인이 랍도마이올라이시스나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행문근 유해증이라고 저희 이제 보통 근육이 녹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면서 폐혈증으로 가는. 그러면 이제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수액 교정이라든가 했으면은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섣부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군 병원의 어떤 군 응급 의료 시스템이나 군 병원의 어떤 의사 인력 자원이나 그 다음에 속초의료원으로 대표되는 이런 공중보건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자체가 사실 정부가 이거를 지금 정치적으로 면피하려고 수도권에 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단을 낸 거라고 보는 게 맞죠. 그걸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러네요. 이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교통사고 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우석균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거기선 그 애 낳을 때 되면은 또 어디 가서 딴 데 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군대 간 그 사건이 군대에서 그 사망된 사건이 또 이런 문제로 연결되는지 또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료 대란이고 지금 파업이 막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다가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그럼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일을 안 하는 건가요?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무슨 건강정보 민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까지 나와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일을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정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중환자라든가 아니면 암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되게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예약이 밀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병상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지금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건강 정보를 이제 민영보험사에다가 팔아먹는 이거를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정부가 5월 말이랑 6월 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 빅데이터 활용 설명회, 감염 정보 활용 설명회를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활용 설명, 활용 네, 활용 정보를 설명회. 활용하는 설명. 이게 빅데이터로 개인 건강 정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데이터를 민영보험사로 넘기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요번에 이제 이 난국 속에서 별로 사실 언론에는 안 나오죠. 근데 보도자료나 이런 건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저희 국민들의 개인건강 정보를 민영보험사의 연구 목적이라는 걸로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가명 정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정보를 어떻게 넘길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이 난국 속에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활용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또 친절하게 대전 가서 또 충남대에서 한 번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중병 걸리거나 외상 생기면 이 의료 난국에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국민들의 개인 건강 정보를 어떤 민영보험사에다 팔아먹는데 이렇게 이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떤 특징인데 위기는 기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위기는 기회라고 해서 지금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 않습니까? 병원급도 다 허용한 거 아시죠? 예, 병원급도 허용했습니다. 원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그 개원이 분들이 제일 이제 두려워했던 게 이게 병원 쏠림을 이제 가속화하면서 네트워킹이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결국은 개원가가 이제 몰락하지 않을까라는 걸 가장 걱정을 하잖아요. 한국은 주치의 제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일말의 진실이 있죠. 그게. 근데 요번에 이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갑자기 병원까지 다 열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원격 의료 이쪽 이제 지원하는 원격 의료 이제 협의체나 산업체에서 최근에 이제 또 여론조사 내가지고 아 이거 너무 편하고 좋다라는 이제 국민들 지지율도 높고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꼭 해야 되는 걸로 끼워는 게 약 배송을 이제 또 집어넣는 거죠.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순간에 이제 한국에서 경증 질환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병의원을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도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다 이제 붕괴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연결이 원래 되어 있던 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집권하고 2022년 그때 10월인가에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민영 관리 서비스를 또 이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 건강관리 서비스를 또 인증하면서 정부가 이게 입법 과제인데 교묘하게 하려다 보니까 1형, 2형, 3형을 만들었는데 1형이 만성질환 관리형이거든요. 만성질환 관리형이 이제 고혈압, 당뇨를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하는 민영보험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만드는 앱 서비스나 이런 데서 관리해 주는 거예요. 매달 저희 구독료 받으면서. 근데 이제 이 플랫폼과 원격 의료 플랫폼과 뭐 병원 예약 플랫폼 같은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융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요새 보면 어플 같은 거 많고 건강 어플이나 뭐 스마트워치 이런 데서 뭐 동의해 주시면 이걸 쌓아놓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BMI 수치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 모든 그러한 사사로운 정보들이 뭔가 한 방에 탁 터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병원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빅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야 이 산업이 정말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그 정보를 넘기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작업들을 해오다가 이번에 장관까지 나서서 건강정보 민영화 이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건강정보라는 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보통 많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하겠지만 건강정보라는 거는 뭐 아주 막 심각한 뭐 나의 뭐 수술기로든가 뭐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이 정보라는 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정보와 개인 건강 정보와 뭐 이렇게 층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데 개인 정보의 하나죠. 건강 정보는 사실. 근데 이제 건강 정보는 사실 모든 정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건강 정보 저희가 협소하게 진료 정보나 내가 약을 뭘 투약했는지 뭐 병력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건강정보라는 거는 한국에서 의사들이 3분 진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만 기본적인 사회력, 가족, 직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정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또 저희가 전국민 당연지정제에 강제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소득, 하다못해 뭐 차량이 없고 부동산이 얼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다 융합되어 있는 정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거를 가져가고 싶어 하는 거고 건강정보가 모든 개인정보의 왕 중의 왕입니다. 킹 오브 킹.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건강정보가 가장 가격이 높아요. 그냥 건강정보의 그 필드 데이터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죠. 그리고 건강정보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건강정보를 그동안 축적해서 하는 사업이 보험업입니다. 사실 보험업이 통계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배우잖아요. 보험이 이제 손해율과 기대수익률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 산술의 계산이 정교하고 정확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업 자체가 원래 데이터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보험업과 데이터 산업은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는 개인들이 꺽쇠 표시하고 이런 정보들이나 자기 가입한 사람들만 받다가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소위 뭐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뭐 개발한다느니 뭐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한다느니 뭐 차세대 먹거리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명 정보로 빅데이터 해가지고 뭔가 만들면 AI로 뭔가 된다든지 이런 이제 좀 지금으로 봐서 연구 과제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전면에 세워놓고 실제로는 이 정보를 지난 100년간 제일 그냥 먼저 가져가고 싶었던 보험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연구 목적으로 이걸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이 연구 목적의 그 연구도 되게 웃겨요. 보험 상품 개발이에요, 그 연구가. 아, 자기네들이 계획서에 낸 예. 목적이 예.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그것도 연구죠. 그러니까 뭐 연구가 아닐 게 뭐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이것도 다 연구일 수 있죠. 돈을 잘 벌어보겠다는 연구 목적을 넣고 데이터를 달라.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정직하긴 말점으로 하네. 첨언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작년 10월에 통과되면서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병원급부터인가 이제 그 진료 정보나 이런 거를 제3자 동의 하에 그냥 전산으로 보험사로 전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사가 개별 보험사로 그게 다 갈 수 없으니까 전송 대행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2월 15일에 이제 2월 15일이면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 증언안 발표하고 나서 난리통이 났을 때 금융위원회가 조용히 이제 보험개발원으로 이제 이걸 넘겼거든요. 근데 이 보험개발원이 어떤 그 기구냐면은 보험사의 손해율 평균값을 계산해주는 보험사 담합단체예요. 보험개발원이 전신 이름이 보험 그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보험개발원의 그 이사는 다 이제 주요 생명보험회사나 화재보험회사의 사장들입니다. 대표이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눈 가리고 앙호하는데 이 의료 대란 속에서 의대 증언으로 이제 촉발된 이 블랙홀 속에서 정부가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속 퍼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뭐 개원하신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실손 아직 이제 요게 의원급은 내년부터고 병원 이제 예, 병원이 올해부터 10월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원하신 분들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내년쯤 되면 그 거래 이렇게 띠가잖아요. 그 환자들이 그 보험 자료들 뭐 세부 내역서 다 떼가느라고 이제 바쁜데 그걸 다 전산화해서 이메일이나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로 보험사로 보내는 건 아니고 중개기관을 거쳐서 보내게 돼 있는데 중개기관이 사실은 되게 이제 중립적이거나 그래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이거 간소법이 통과되면서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조용하게 그거를 보험 개발을 하는 보험사들의 연합체와 같은 이익 단체에다 넘겼다는 건데 대단하네요. 금융위원회의 말은 보험개발원이 공익단체랍니다. 물론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이면 다 공익단체인가? 그렇게 따지면 삼성생명 공익재단 그렇죠. 예, 비영리 단체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일 뿐이에요, 그냥 연구 단체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비영리 연구를 하느냐는 거죠. 보험사 담합을 위한 연구 단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조용히 그래서 뭐 법 처리해놓고 중개기관을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지금 그렇고. 돈 되는 거는 뭐 이 국면에서 뭐 계속 이제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막 이제 헤쳐먹고 있죠. 비대면 진료는 지금 상황 어떤가요? 이게 어쨌든 전공의가 그 파업한 데까지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뭐 비대면 진료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도 많이 하나요? 일단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격 의료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원격 의료가 법적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에 정부가 전면 시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사실상 의원급은 다 허용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범 사업의 또 내용도 계속 바꿔서 작년 12월에 한번 크게 열어줬어요. 초진도 뭐 90일 동안 뭐 이제 진료 안 했던 것도 초진으로 인정해주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뭐 단일 질환 뭐 이런 것들도 막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료 취약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아예 그냥 전면 허용해줬고요. 그게 전국의 한 3분의 1 지역이 의료 취약지로 이제 보건복지부가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의사를 보내거나 공공의료기관을 공급하거나 뭐 이럴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 인간들이 이 원격의료 업체들이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2월 6일에 어쨌든 이 2,000명 증언안 발표하면서 이제 기회를 만난 거죠. 이제 그래 이번에 완전히 다 허용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허용을 해서 지금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뭐 지금 가서 뭐 3분 진료하고 그러는 나라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용의 방식이 약물 투여 방식이잖아요. 사실 이 원격 의료는. 그러니까 약을 결국은 약국에 가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그 이용량이 이제 한계치에 이제 도달하고 있다. 이제 쉽게 하면 로그 곡선을 따라서 이제 어떤 수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뚫어야 되는 첫 번째로 어쨌든 약 배송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그 총선 공약에도 약 배송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격의료 협회에서도 약 배송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 그 입법 과제나 그런 데에서도 약 배송을 할 수 있는 법인 약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저희가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할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비대면 진료 앱은 아니지만 작년에 소아과 그 저희 진료 예약하는 똑딱이 유료화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이제 유료화를 해서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소아과 진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제일 제가 문제로 삼는 거는 융합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진료 아까 얘기한 진료 예약 앱과 진료 중개 앱과 그다음에 건강관리 서비스 앱과 이게 이제 동일하게, 그래서 약 배송도 하고, 예, 약 배송은 이제 비대면 진료에 또 연결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 롯데 헬스케어를 만들어가지고 롯데가 또 앱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저희 이제 그냥 흥미로 즐길 수 있는 DTC 유전체 검사를 또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강 상품화부터 다 연결이 되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와 금융권에서의 생각은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은 이제 의료 서비스가 아니고 비의료 서비스로 이제 분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투약하는 정도만 비대면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전환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엄청난 연계 수익을 이제 구독 서비스 저희 이제 하듯이 돌리는 방식을 아마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그런 앱 업체들이 현재는 이제 상장하고 있거나 이제 뭐 저희가 뭐 기업 공개 이런 거 IPO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층위를 가지고 가면서 이제 합종 연행하겠죠. 이게 인수합병 되면서 이제 어느 규모가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이야기하는 뭐 유니콘 기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비상장 주식 이제 사이드로 갖고 있던 애들이 이제 돈 뜯어먹는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계속 하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건강정보 민영화 이런 문제라든가 비대면 진료도 있지만 실손보험 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뭐
의료기기에 대한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이게 이제 등장할 때마다 뭐 싸워서 이제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일부 악 조건들을 좀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보건의료 단체들이 많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저지했던 부분인데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정부에서 이런 데 힘을 쏟아서 조용하게 좀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끝으로 우리 의료 대란 속에 윤 정부의 보건의료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뭐 재난 자본주의죠. 재난이 결국 우리의 돈벌이다. 이런 이제 마인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그것을 이제 핑계로 나는 옆에서 돈을 벌겠다. 예, 전쟁을 일으키고 예를 들면 군산 복합체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의 목숨으로 전쟁을 벌이고 무기는 팔아먹고 이라크에 폭격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미국 건설업체들이 들어가가지고 재건 사업하면 돈 벌고 뭐 이런 느낌이죠. 의료 이제 그 일반 의료 공급은 황폐화시키거나 지금 상당히 위험 수위로 만들면서 이제 본인들이 돈 벌 수 있는 거는 이제 땡겨가는 재난 자본주의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위기는 기회다. 네, 지난번에 무능 정권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능하다고 해서 그 주변의 어떤 이해 관계자들은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또 통해서 또 조용하게 이 무능한 정부 밑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게 유능하면 안 돼요. 유능하면 이걸 다 간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이 지금 많이 반영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우리도 좀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